영국은 한국이 G7에 합류하는 것을 희망한다. 최근 톰 두겐다트 영국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에 대해 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이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며 절대로 G7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일본과는 완전히 반대 의견을 내놓았죠. 이탈리아는 최근 K방역 열풍이 뜨겁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일일 신규 확진자 추세를 보시면 2차 팬데믹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잠잠하죠. 3, 4월에 코로나 1차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 이탈리아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대규모 수입했고 이를 통해 공격적인 검사를 시작한 결과 현재는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베네토주 트러비소 병원의 로베르토 리골리 미생물학 교수는 현지 일간지 코리에르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해 극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가 이탈리아의 해결책이라 믿는다. 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정확도도 높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마스크를 받은 이탈리아 참전용사가 이탈리아 일간지에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았다. 참전용사 유가족당 100장이 넘는 KF94 마스크와 진심이 담긴 소포를 보내주었다. 라는 글을 실었고 이 소식이 이탈리아 전역에 퍼지면서 이탈리아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동시에 한국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한국의 경기도와 손잡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딜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번 딜이 놀라운 것이 유럽연합 집행위가 직접 추진 중인 슈퍼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의 주관기관 관계자까지 참여해 한국과 슈퍼컴퓨팅 그리고 랄록시펜을 활용한 기술을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코로나 치료제를 가장 이른 시기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진짜 대박을 안겨준 유럽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프라하성과 세계 3대 온천 관광지 카를로 비바리로 유명한 나라 체코. 최근 체코 정부는 비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만 아무런 제한 없이 체코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즉 이제부터 한국인은 코로나19 위험국에서 12시간 이상 머물지 않았다면 자가격리는 물론이고 의무검사도 받지 않고 체코에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스타브 슬라메시카 주한 체코 대사는 체코 정부가 한국을 비유럽 국가 중에서 최초로 국경을 열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체코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깊은 신뢰를 반영했다. 체코인들은 한국의 국경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한국인을 오랜 친구로서 맞이할 준비가 됐다. 라고 전했습니다. 체코의 선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체코가 최근 사업비만 8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원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한국에 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은 한국전력기술, 한전연료, 두산중공업, 그리고 대우건설과 함께 팀코리아를 만들어 체코와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국내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원전 사업들을 해냈는지를 소개하며 EPC 턴키 모델을 제시했고 체코 측은 이미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수호는 지난해 체코 산업부 장관을 만났고 한국형 원전의 경제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지은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 사례를 설명했다. 현재 체코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한국이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해지고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비중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미국이 한국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미국도 최근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죠.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를 보시면 1차 팬데믹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7만 명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60만 명을 넘어서며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진행되자 결국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으로 꼽히는 미국 콜롬비아대의 제프리 sak스 교수는 뉴스원 미래포럼에서 한국이 검사 관련 경험과 온라인을 적용한 경험을 공유해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 유엔도 한국의 이러한 지식이 전 세계로 확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라며 K방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녹색 성장 전략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5G 기술을 바탕으로 신기술 강국이자 리더가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또한 삭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하다. 주 차원에서의 대처만 있지 연방 차원의 대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병 대응에 완전히 무능하다. 대신 한국이 글로벌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국가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중심이 되어달라. 우리 외교부 인사들과 연달아 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또 연이어서 가게 되는데 이런 비건의 방문에 즈음해서 지금 북한과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들이 있던데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 그리고 분석 그리고 그 정황들이 여러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레짐 체인지의 전주곡입니다. CIA가 대거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또 이런 정황들, 그리고 제가 비건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저는 왜 그런 다른 해석을 하는지 제가 판단한 여러 정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온 날 한국의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람스 장군이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청사로 에이브람스 장군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자, 연합뉴스가 보도했죠.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7일 국방부 청사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이 회동은 일정이 없던 비공개 회동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연합뉴스는 그 말미에 이 여름에 있을 또는 하반기에 있을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그런 일정 관련한 논의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했는데 저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 훈련 관련한 일정 논의하기 위해서 오비 이락으로 마침 오늘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데 그날 아침에 지금 에이브람스 장관이 찾아와서 직접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찾아와서 정경두 장관과 훈련할까 말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걸 논의한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 3스타 참모들 뭐하러 있습니까? 자기가 다 하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논의하러 왔다라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에이브람스 장군이 즉 주한미군 사령관이 뭔가 통보하러 온 것은 아닌가, 아니면 중요한 협조를 요구하러 온 것은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 직접 이렇게 장관실에 왜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뭘 통보할 것이고 어떤 중요한 작전을 협조를 요청할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미 이제 외교부 차관, 그러니까 부장관과 이제 우리 차관이 회담을 했죠. 그리고 아주 장밋빛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우리 언론들이 엄청 시끄러워졌죠. 바로 핵무기 생산 정황 문제예요. 프레딜랩스 위성이 촬영해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평양 인근 원로리에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이 발견되었으며 이곳은 핵탄두 제조 시설로 추정된다. 이곳은 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안 경계선과 부지 내 사택, 지하시설, 비공개 지도부 방문 기념물 등이 그것이다. 이 시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차량과 컨테이너 등의 차량의 통행인데 이곳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부터 2019년 판문점 회담 때도 활동이 계속 식별됐으며 이는 북한이 회담 기간 중에도 핵탄두나 부품을 계속 제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니들 지금 우리하고 그 1차 회담, 2차 회담, 그 1차 싱가포르 회담, 2차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몰아붙이고 있는데 니들 그거 할 때도 지금 여기서 계속 핵무기 생산하고 있었잖아. 지금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은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여기가 도대체 이 원로리를 어떻게 알고 하필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온 날 이걸 왜 공개를 했을까요? 저는 국무부가 또는 CIA가 이것을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에 자료를 다 주고 흘린 게 아니냐. 그래서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라는 마우스를 통해서 대신 발표를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우리 지금 언론들 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언론 또는 전문가들도 이렇게 분석하죠. 아니, 여기는 지금 주택가 밀집 지역 인근이고, 그리고 이 옆에는 생수 공장이 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생수 공장 옆에서 핵무기를 만드냐라고, 그래서 여기는 핵무기 공장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첫째, 북한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았다는 그 가정이 좀 틀린 거예요. 얘는 미친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둘째, 그러니까 그 인민들의 건강 이런 거 자기가 전혀 고려할 바가 아니죠. 둘째, 진짜로 이런 중요 시설을 은닉하려면 주택가, 그리고 이 생수공장 옆에는 이렇게 들어서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무기 생산 공장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수시설을 그 옆에다가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그냥 뭐 어떤 상식선에서 일이고, 자, 그럼 이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가 위성 사진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 오랫동안 분석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차량, 컨테이너 등 이런 것들의 통행,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자, 컨테이너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컨테이너가 들어온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방사능 차폐가 된 특수 컨테이너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봤겠죠. 그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고속도로에 다니고 있는 그 컨테이너하고 당연히 다른 특수한 컨테이너 차량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완전히 차폐된. 그거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런 특수 컨테이너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지?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여기에 이 보안 경계선, 그러니까 공장은 이만큼 있는데 보안 경계선이 이만큼이야. 그 말은 적의 침투에 대해서 개활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침투에 들어온 것을 이제 미리 요격하고 사살하고 할 수 있는, 또 발견하고 하는 공간을 많이 두는 것이죠. 우리 전투 비행단, 공항 비행장, 기지 이런 데 가봐도 밤에서부터 아주 활주로까지 아주 개활주로 많이 멀어요. 왜? 적의 특수부대가 뛰어오려면은 다 들키게끔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걸 이제 보안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이 보안 경계선이 일반적인 어떤 그 시설, 정부 시설 또는 일반적인 생산 공장 이런 거에 비해서 보안 경계선이 너무 넓다. 이건 뭔가 특수 생산 시설 아니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방사능 차폐된 컨테이너의 다량 출입. 그래서 이제 핵무기 생산 공장이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한 건데, 그럼 이 말을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혼자서 했을까? 아니죠. 저는 국무부 CIA에서 흘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비건이 이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을 하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느닷없이 또 미국과 일본, 호주, 미일호 국방부 장관이 뜬금없이 공동성명을 냈어요. 바로 7월 8일입니다. 국방부 장관 공동성명은 뭐냐? 중요한 논의를 하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화상회의를 했어요. 공동성명을 뭐라고 발표를 했냐? 물론 뭐 중국 문제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북한 문제가 있는데, 북한 문제 중에서도 정말 뜬금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미국, 일본, 호주 3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으며,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3국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자, 북한이 요즘 뭐 탄도미사일 발사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왜 이렇게 미국, 일본, 호주 이 3개국 국방부 장관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갑자기 규탄을 할까요? 아마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정말로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정찰기는 계속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그것이 ICBM일지 SLBM일지는 단정은 할 수 없으나, 어쨌든 탄도미사일 지금 발사 준비가 정말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일본의 요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이걸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ICBM만 조심하면 되는 나라인데 갑자기 여기에 모든 사정거리, 그랬으니까 스커드 미사일 같은 단거리 미사일까지도 다 탄도미사일은 전부 다 CVID 다 폐기해. 그냥 완전히 검증 가능할 만큼 폐기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비건이 한국에 왔고, 한국에 와서 하루 지나고 이제 일본에 오기 하루 전날입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런 뭐 대책 없이, 야 뭐 국방부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좀 하자 하고, 국무부 지금 뭐 출장 좀 갔다 와, 한국 좀 갔다 와 가고, 이거 아닙니다. 다 유기적으로 다 얽혀서, 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사전 정지 작업해야 되니까 이거 언론에, CNN에 이거 기사 좀 줘. 이런 식으로 다 정지 작업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칠 때 사전 정지 작업하던 다 그 내용들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런 수상한 8일날 미국, 일본, 호주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북한에 대한 규탄, 특히 탄도미사일에 대한 규탄